샤를마뉴와 신성 로마 제국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왕을 모시던 하인 가문이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권력 뒤에 숨어있던 한 가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유럽 대륙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는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5세기에서 8세기 사이의 유럽입니다.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 유럽은 그야말로 갈갈이 찢겨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왕을 자칭하는 세력들이 난립하고 힘의 공백 속에서 끝없는 분열과 다툼이 이어졌죠. 한마디로 정말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혼돈의 중심에 프랑크 왕국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메로빙거 왕주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사실 이 왕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름뿐인 왕이었죠. 진짜 권력은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바로 궁제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총리 같은 자리에 있던 카롤린거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이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만남이 성사됩니다. 한쪽에는 왕이 되고 싶은 야심가 카롤린거 가문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외부의 침략으로 존립을 위협받던 교황이 있었죠. 이 둘이 선을 잡은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동맹이 아니에요. 유럽의 정신적 지주인 교황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하나로 엮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1000년 동안 이어질 유럽의 협력과 갈등,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동맹 정말 영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카롤린거 가문, 특히 샤를 마르텔이라는 인물은 칼만 휘두른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즉 종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했죠. 어떻게 했냐면요. 기독교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아직 기독교를 믿지 않던 이교도 부족들을 개종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카톨릭 신자가 되면 그들은 부족의 왕을 넘어서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복종하게 되거든요. 그럼 카롤린거 가문은 교황을 등에 업고 이 부족들까지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기의 거래가 성사됩니다. 당시 궁제였던 피피는 더 이상 왕 노릇하는 허수아비를 모시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왕이 되어야겠다 결심한 거죠. 그런데 마침 로마에 있던 교황이 롬바르드족이라는 세력 때문에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어때요?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피피는 왕관이 필요했고 교황은 자신을 지켜줄 군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 거래를 하죠.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시오. 교황은 이 쿠데타를 신의 여름으로 승인해줬고 그 대가로 피피는 교황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거래로 카롤린거 왕조가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피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가서 롬바르도족을 시원하게 무찔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가 빼앗은 이탈리아 땅을 전부 교황에게 선물로 줘버립니다. 이걸 역사에서는 피핀의 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 즉 교황령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동맹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유럽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교황청이 이제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둘째,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황청이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교황이 땅을 가진 왕, 즉 세속 군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교황은 앞으로 1000년 동안 유럽 정치의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피핀의 아들, 유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위대한 샤를마뉴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죠. 샤를마뉴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거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71년에 프랑크 왕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이후로 쉴 틈이 없었죠.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무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18번이나 싸워서 결국 섹슨족을 굴복시켰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며 스페인 국경까지 확보했고요. 수십 년에 걸친 이 정복전쟁을 통해 그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서유럽을 거대한 제국으로 통일해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정복의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강압적인 종교 정책이었죠. 특히 섹슨족에게는 기독교로 개종하던지 아니면 죽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어요. 이건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라 샤를마뉴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던 요크의 엘피마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신앙은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이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강제로 줄 수 있어도 믿음까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요. 당시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서기 800년,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그날이 찾아옵니다.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샤를마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교황 레오 3세가 예고도 없이 다가와 그의 머리에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신 위대하고 평화를 만드는 로마인의 황제 카롤루스 아우구스투스에게 생명과 승리를.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300년 전에 멸망했던 서로마 제국이 부활하는 순간이었고 바로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황제의 관은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교황을 손을 빌려서 내려주신 걸까요? 아니면 교황이 황제를 만드는 건 바로 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을까요? 이 질문, 누가 더 높은가, 황제인가 교황인가 하는 이 질문이 앞으로 1000년 동안 유럽을 뒤흔들 거대한 갈등의 시작점이 됩니다. 샤를마뉴는 그저 땅만 넓히는 정복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훨씬 더 컸어요. 그는 자신의 제국을 하나의 통일된 기독교 문명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리고 이 위대한 비전이 바로 카롤린거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놀라운 문화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이 흔히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샤를마뉴의 궁정은 정말 환한 등대와도 같았어요. 그는 유럽 전역의 최고 학자들을 자신의 궁정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가 정말 대단한데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쓰는 알파벳 소문자의 기원이 된 카롤린거 소문자를 만들었고요. 또 수도사들을 시켜서 하마터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책들을 전부 베껴 쓰게 해서 인류의 지적 유산을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표준판을 만들고 제국 곳곳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죠. 이 모든 문화 부흥의 바탕에는 샤르마뉴의 확고한 통치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성 왕권이라는 사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받았다. 그래서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샤르마뉴는 스스로를 교황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제국 백성들의 영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죠. 한마디로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라고 여긴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을 둘러싼 두 개의 거대한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한쪽에서는 황제, 즉 샤를마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임무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교황의 임무는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위고 교황은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편에서 교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황제의 관은 내가 씌워줬다. 즉 지상의 하나님 대리인인 내가 임명한 것이니 황제는 내 권위 아래에 있다. 바로 이 두 관점의 충돌이 중세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갈등이 불씨가 된 겁니다. 이렇게 눈부신 정점을 찍었던 제국.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겠죠.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14년 위대한 황제 샤르마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거대한 제국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무너져 내렸어요. 강력한 리더라는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결국 그의 손자 세대에 이르러 제국은 세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분열된 땅덩어리가 훗날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제국이 무너지자 유럽은 다시 끔찍한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강력한 중앙 권력이 사라지니 곳곳에서 지방 귀족들이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고요. 교황청마저 로마 귀족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렸죠. 설상가상으로 북쪽에서는 바이킹, 동쪽에서는 마자르족,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흑시대가 다시 시작된 거죠. 결국 샤를마뉴가 세운 제국은 지도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땅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럽을 기독교라는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묶어냈다는 것. 그리고 황제와 교황, 과연 누가 유럽의 진정한 주인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후 1000년 동안 유럽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유럽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이 기나긴 싸움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